자,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러니까 주가의 밸류겠죠.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기본 공식이 있죠. 기본 공식은 현재 가치, 현재 자산 가치의 기업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는 EPS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미래에 대한 이익이죠. 이익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BPS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추정 BPS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공식이 되고 여기에 주가를 해서 PBR 밴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대로의 어떤 그 평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대부분은 아니지. 기술주도 기술주 나름이겠지만, 현존에 지금 있는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반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미래의 가치에는 무엇이 있느냐? 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몇 개로 나눠 볼게요. 하나는 특허입니다.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 보통 우린 요건 무형자산으로 평가를 많이 하죠. 이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합니다. 지분 투자 등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소규모 업체의 지분을 100%를 갖고 있다가 좀 키워가지고 상장을 해서 상장 프리미엄 등을 얻어가지고 발생이 되는 그런 어떤 투자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크가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뭐 두 가지가 좀 혼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두루두루 있습니다. 뭐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현재 인기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는 이 한 가지만 이게 해당되는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복잡하게 섞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무형자산적 측면에서 좀 놓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형자산이 비용이죠. 왜 개발 비용이잖아요. 개발을 해서 무형의 기술을 만들어낸 거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때려서 비용으로 넣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비용으로 볼 거냐 자산으로 볼 거냐라는 논란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장롱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최초의 특허를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폐기물을 이용해서 자원을 만드는 거죠.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연료로 만드는 그런 사업 많았잖아요. 그게 초창기 때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PBR 10배수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적자 기업인데 이거 기술 개발했다고 PBR 10배수를 때렸고, 그게 준하는 무형자산이 형성이 됐겠죠. 됐는데 이 회사는 망했어요. 왜? 손익분기점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진짜 기가 막힌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을 외면할 수 있고, 또 인식이 지연돼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똑똑한 전문가인데 어때? 영업 기술이 없어 갖고 대중에게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만나지 못해서 적자를 봅니다. 그래갖고 자본잠식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법정관리라는 것을 우리는 망했다라는 인식이 보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손익분기점이 나오질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 무형자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비용으로 일단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왜 이게 무조건 실패해야 하느냐, 성공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산가치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장롱의 생각은 이 무형자산이라는 가치도
그런 어떤 좀 구분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또 쉽게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는 않고, 물론 경험학적으로는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적중률을 가지고는 예측은 되겠지만 또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무조건 자산으로서의 논리를 가진다면 장롱은 여기서 물음표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물음표는 뭐냐면 바로 일관성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기업이 이제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M&A예요. 법정 관리 가는 이유가 기업을 회생시키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최대한 인수합병을 해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목적이 또 이 회생 절차가 되니까는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럼 생각해 봅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폐기물, 우리 버리잖아요. 돈 주고 버려요, 그것도. 각종 폐기물을. 그거를 주워다가, 이렇게 주워다 갖고 오는 거는 이제, 물론 돈 주고도 사갖고 올 수 있지만, 그, 운송 비용만 지불하고 갖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비용이지만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정상 제품의 가격으로 판다 이거지. 실질적으로 그래 왔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규모의 시장이고, 그러고 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장 전에의 그런 논리로, 아, 이것은 독과점 구조고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에다 썼는데 우리가 수입하지 않고 어차피 쓰레기는 버리는 건데 처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 이건 기가 막힌 아이템이다 그래갖고 주가가 올랐단 말이야. 그 가치를 반영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데 이 기업은 인수합병은커녕 그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도 고물 처리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장외시장. 여러분들 장내시장은 공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외시장은 경험도 부족할 거고, 장롱은 과거에 막 소액주주 운동도 해보고 또 따라도 다녀보고 그러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경험도 많이 겪었고, 그랬을 때에 이게 장내 정상적인 시장과 이 장외의 어떤 그런 법정관리 시장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변한 건 없어요. 그죠? 일관성의 문제거든. 근데 이게 상장 내에 있었느냐? 그것도 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1년 정도의 기간인데 1년 사이에 무슨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잖아요. 바뀐 게 아닌데 장내에서는 이렇게 평가되고 장외에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명 말하는 좀 돈키호테도 있는 거죠. 약간의 환상주의. 그죠? 그러니까 평가자의 기준의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의 무형자산에 대한 실질적 평가 기준은 없다는 또 인식이 될 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물론 원래 가치라는 것은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절대적 가치로 볼 거냐, 상대적 가치로 볼 거냐의 문제고, 상대적 가치로 본다면 그에 따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은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롱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평가는 사실상은 전문가들마다도 목표가 다르죠. 그거는 경험주의적인 어떤 판단에서 목표가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현재 가치는 큰 차이는 없어요. 왜? 현재 가치 해봐야 뭐 건물이 있냐 없냐. 그럼 건물은 시세 평균으로 따져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미래 가치는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거는 엿장수 마음이죠. 평가하기 나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 평가보다는 상대적 평가의 좀 부분이 있는데, 그 상대적 평가가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주관을 가져라. 나름대로 논리적인 그게 이제 장롱의 경험적 판단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투자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적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아 이때는 이랬으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가치평가 기준은 되게 주관적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또 기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는데 B라는 기술주, C라는 기술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렇게 이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고 또는 신규 사업을 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가치평가가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상장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세평가법이냐 장부상평가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상장사 가면은 물론 이제 소유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시가평가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는 해요. 그 시가평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 이런 기술주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좀 달콤하면 기술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는 것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전기차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최초의 무선 기술이 딱 만들어진 시점으로 해서 전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그 전까지는 상품성이 없어서 투자해서 많이 망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만나서 이제 대박을 치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갖고 이제 평가가 이제 받잖아요.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내용에 따라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규모와 이런 거에 따라서 뻥튀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상장 초기에 주가가 왕창 올라가고 이것을 기준으로 시가 그 평가를 하게 되면 이의 가치는 엄청나게 뜨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주가가 이제 오르죠. 그러다가 이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막 이제 어정되게 막 이렇게 막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죠? 그럼 얘도 이제 그 뒤에는 이렇게 빠지게 되죠. 요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거리들을 계속 잘 만들어가지고 계속 상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뭐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거고 이거 하다가 멈춰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투가 되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가치가 사라지고 뭐 또는 투자자들을 기만한 행위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거 갖고 장난친 기업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은 예를 들어 막 뭐 지분이 몇십 개 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A라는 기업이 원래 하나의 기업이었어요. 하나 기업이었는데 이거를 분할을 해요. 그래서 분할 상장을 해요. 옛날에는 분할 상장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했냐면 100% 지분의 50%를 이제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팔잖아요. 그게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에. 그죠? 그거 어쨌든 주주들 가치지. 물론 그거 갖고 이상한 짓 하면 이제 주주 가치가 안 되지만 근데 워낙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물적 분할을 좀 의심스럽게 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이제 이게 자산 배분하는 분할하는 방식에서 또 왜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막 하여튼 별의별 하여튼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기질이 좀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과거 어떤 기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이런 기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A라는 회사에 부실 사업이 하나가 있고 호조적인 사업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호조적인 사업을 분할을 해버려요. 뭐 삼자 배정을 하든 뭐 삼자 배정이 아니라 뭐 누구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든 뭐 그런 것도 꼼수도 있었고 친인척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그런 꼼수도 있었고 막 그랬지만 악용했던 기업은 뭐냐면 이거를 헐값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 시기한 가격에 이렇게 분할을 하거나 뭐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좋을 때 이제 분할을 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합병을 하고, 그래서 또 좋아지면 또 분할을 하고, 이거를 분할과 합병을 아주 밥 먹듯이 하던 그런 기업들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가치의 왜곡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던 기업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요런 구조를 갖고 있죠. 요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뻥튀기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한계 생산 역설을 비롯하여, 한계점에 돌아오면은 또 주가가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점은 뭐냐면, 주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를 넘어서는, 이게 이제 넘어서는 PBR을 1배를 완전히 넘어서는 기업이 될 겁니다. PBR 1배를 완전히 넘어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계속 이야기거리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멈춰버리면, 그게 바로 고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가치가 도래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PBR 1배에 샀는데 PBR 2배에 샀는데 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시세로는 이익을 안 받지만 배당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2배 이상의 이 배당을 줬다. 그럼 나는 원금 회수하고 이자까지를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진짜 막 이제 화려할 때에 배당도 안 주고 그 돈 갖고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다고 투자자를 막 기어 들어가고선 주가가 막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기업이 한계 생산 역설에 걸리고 딱 이제 하얀 길로 접어들게 되면 주가 폭락하겠죠. 그럼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주들끼리 매물을 넘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뭐 30년 동안 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사실상은 30년 동안 누가 갖고 간 겁니까? 이 회사의 노동자가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주주한테는 야, 돈 빌려주면은 열심히 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배당 많이 줄게 그래 놓고 정작 이제 회사의 끝판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엔 제로섬 게임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주주는 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롱은 과거 이 회사가 이 합리적인 어떤 양심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라는 부분을 배당의 어떤 과거 배당의 이력을 보고 어느 쪽의 균형이 더 치우쳐졌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좀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좀 기피하는 특히 이렇게 고 PBR에 있을 때는 더욱더 기피하는 기질이 좀 있어요. 왜냐? 내가 물렸을 때는 안전마진이 없거든요. 안전마진이 있어야 이렇게 좀 더 여유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 평가하는 부분에서 요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면 내가 기술주에 그것도 고 PBR인 상태에서 기업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 그 기술주의 가치 평가의 어떤 그 기준이 무형자산의 구조냐 아니면 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구조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랬을 때에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라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은 그 회사의 이게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의 그 밸류를 각각을 따져야 됩니다. 어떤 거는 그냥 반짝하고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장기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할 거냐에 따라서 그 어떤 밸류의 그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따져서 현재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좀 부분입니다. 뭐 그러죠. 야, 지금은 독과점인데 설마 망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장롱이 하나 사례를 얘기하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장롱이 살고 있는 동네는 큰 재래시장이 있어요. 서울에서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에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뭐
가끔마다 이제 신임 대통령이 이게 생기면 또 한 번씩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단골인 그런 이제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우린 그러잖아요. 백화점처럼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좋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냥 생선 가게가 그냥 주르륵, 고기 가게가 주르륵, 과일 가게가 주르륵.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가. 재미가 없어. 대형마트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라보는 재미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뻔해. 매일 가면 그냥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이런단 말이야. 물론 뭐 소비자의 수준 문제 때문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젊은 청년들이 이 꽈배기 있잖아요. 꽈배기를 직접 이제 현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튀겨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재고를 만들어 놓지 않고 바로 그때그때 그냥 막 만드는 거야. 막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못난이 꽈배기라고 막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걸 호기심에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줄이 섰어요. 줄이 섰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나 나나 할 것이면 그냥 막 줄을 서는 거야. 그래갖고 막 저기까지 막 줄 서갖고 이거 하나 먹으려면 적어도 한 두세 시간은 기다려야 돼. 이 젊은 청년을 4명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4명에서 시간당 분당 몇 개 만드냐 그러면 딱딱 나오잖아. 수요가 공급이 그죠? 그거를 초과하는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반죽 해놓은 거니까 반죽은 다 해놨죠. 미리 저녁에 해놓고 그냥 형태만 만들어서 튀김통에 넣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숙련자는 한 몇 개 만들까 생각해 보면 그죠? 2시간씩 했다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막 주서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봐. 왜 주서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쓰니까 뭔가 있나 보죠? 그래갖고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막 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서 까비 가게가 줄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 이게 이제 일명 말하는 가치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야, 까베기가 이 동네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나 보다? 1번. 2번. 아니야. 그냥 호기심이 하는 거라서 잠깐 거품이야. 이거는 무형자산이잖아요. 그죠? 총각들이 까베기를 만드는 기술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형적 가치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그러면 이 총각들의 까베기에 대한 무형적 가치가 얼마냐라고 평가했을 때, 정말 잘 만들고, 또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이 까베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먹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남들 줄 서니까 맛집 투어 하듯이 그냥 호기심에 그냥 줄 서는 거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그 호기심이 끝나면 그냥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놓고도 어떤 사람은 진짜 저거는 대박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까비 가게를 줄줄이 갖다 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상은 해석하기 나름인 건가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일관성 있는 계산법일까? 이걸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분산이 되다가요. 분산되니까 어떻게 돼? 우리, 뭐라 그래요? 그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둘씩 문 닫고 얘네들도 문을 닫았어요. 같이 망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총각들이 다시 와가고 까매기를 또 만듭니다. 똑같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한 명도 안 사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했냐 그러면은 돈가스를 만들었어요. 돈가스 이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보통 식당 가면은 5,000원에서 8,000원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튀겨서 갖고 가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형태로 해서 갖고 가는 건데, 이제 그 속의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그래. 뭐 치즈 돈가스냐 뭐냐, 일반 등심이냐 뭐 이렇게 갖고 제일 싼 등심이 뭐 1,500원, 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해서 한 개 튀겨주는 것까지 해갖고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팔거든요. 잠깐 아주 잠깐 반짝하다가 이후부터는 안 사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 무형이라는 어떤 평가 기준이라는 게
나름대로 절대 가치가 있고 등등등 하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엿장수 마음이기도 하고 등등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느 국면까지는 실질적인 EPS의 현실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까지는 방금 얘기했던 거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정확히는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는 명확한 그 절대 가치의 계산 공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부분이니까 내가 이런 어떤 계산 정도를 알아야 이건 추상적일 수도 있어서 내가 손실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는데 그걸 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간혹 가다가 막 다단계 사고도 나고 막 이런 거 왜 그러겠어? 환상주의에 빠지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그거를 다 보상받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거기에 그냥 막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일명 말하는 재평가를 받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조금 움직였다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그 실적의 밸류나 이런 어떤 그 속도나 폭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러고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그냥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으면은 마치 세력이 나를 등쳐먹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게 잘못된 인식으로만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냥 막 오르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질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 주가에 추종하는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그냥 주가 많이 오르면 되게 좋은 기업, 주가 안 오르면 그냥 나쁜 기업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래서 이 까베기가 왜 맛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줄 서니까 그냥 같이 줄 서고 뭐 요런 거. 그래서 가성비냐 가심비냐 이런 거 따지고 뭐 요런 것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는 일명 말하는 군중심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적지 않는 그런 어떤 동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혈액형 놀이도 그렇잖아요. 뭐 현혹적 효과, 상동적 태도, 선택적 지각, 또 뭐가 있나요? 유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투자자라면 안전마진을 생각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EPS를 최대한 추정해서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EPS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 기업의 제품의 가격 곱하기 소비자 수, 그죠? 그리고 미래의 경쟁 구도, 점유율 형태 이런 거를 계산해 보면 초창기 때 독과점 구조에서는 좀 높은 어떤 평가가 있을 거고 점점점 가면서 이제 EPS가 이제 떨어지겠죠? 또 한계 생산력 있죠? 시장은 이만큼인데 그 회사의 매출은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한계 생산력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1년에 EPS가 얼마가 되는데 나는 3년을 쳐박을 거면 곱하기 3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싸냐 안 싸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